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데이터 노즈의 김기원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이제 사업하느라 굉장히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 리치고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리치고, 로봇 어드바이저 리치고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회사가 또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이제 바쁜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억울해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잠깐 시간 내서 지금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2020년, 21년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수도권 부동산이 하락을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는 이제 서울 아파트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이제 하락론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뭐 제 강의를 많이 듣거나 저랑 이제 교류를 많이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팩트체크로 제가 하락론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 글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2017년 8월 8일 날 제가 올렸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부동산 그 카페에도 제 이 글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파리 대책에 대한 리치톡톡의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책도 쓰던, 이제 첫 책도 안 나오던 그 당시였었고요. 제가 과연 무슨 얘기를 썼는지를 제가 제 실제 과거에 썼던 글을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뭐 수도권에 뭐 입주 물량이 많네, 어쩌네, 또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전문가들 80%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수도권 아파트 상승 끝났다 그랬죠. 신문기사 찾아보십시오. 80%가 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이 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요즘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기저기서 분석을 올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굉장히 정말 시끌벅적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리 부동산 대책을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저는 이제 요새 빅데이터 부동산 제 첫 책이었죠. 거기서도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 좋다고요? 서울, 대전, 전남 이 세 군데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지방에 6군데는 떨어진다라고 했고, 제가 올라간다고 했던 서울, 대전, 전남 다 올랐고, 지방 제가 얘기했던 떨어진다고 했던 지방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책이지만 지나놓고 보니만 다 맞았죠.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하락론자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했던 내용을 제가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 대책에 대한 리치톡톡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은 이미 지난 20년 정도의 부동산 정부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뭔가 좀 현명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고요. 자,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무식한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결국에 이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 실패를 할 겁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실제 이제 자, 과거를 놓고 보면은 2003년 후반에도 10월 29일 날 주택 안정 대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됐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와 굉장히 큰 어떤 테마들이 비슷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2003년에 10월 달에 그렇게 규제가 난 다음에 집값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잡히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었을까요? 자, 그걸 실제로 데이터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전세가 다 올랐죠. 그래서 뭐냐?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처럼 2017년 8월 2일 그때처럼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친 2003년 10월 이후에도 매매가는 약간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이 되었던 서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가 2005년이고 이때가 2003년 규제를 했을 텐데 잠깐 주춤하고 엄청난 급등을 하죠. 그래서 뭐다? 규제를 더 강화했던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걸까라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뭐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맨날 무슨 얘기 가지고 해요? 뭐 정부 정책이 어쩌니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은 그런 미시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이런 어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에 대한 흐름은 정부 정책만으로 절대 안 된다. 메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계속해서 전세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고 결국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서울은 공급도 없다. 근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만약에 파리 대책으로도 안 잡히면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놨죠. 하지만 잠시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이걸 정책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 정책들만 내놨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자정작용에 의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고요. 근데 정부는 재건축 시장마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재건축을 좀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아파트 공급도 좀 많아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 어마무시한 이런 버블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들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사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08년 금리위기 대비해서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 정책을 수도권 위주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7년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보시면 지방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서울은 별로 서울, 경기, 인천은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오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규제 정책을 펼치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하락이나 횡보하다가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근데 상승한 이 내용들만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가 과열이나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이 당시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과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반대죠. 2020년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방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의 6곳은 제가 올라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 제가 과거에 또 파리 대책 나온 다음에 제가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8월 18년 중순 정도까지는 서울 위주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 약세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당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혹시라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약세 기간만 길어질 뿐이지 대세 상승의 시장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실수요자라면 제가 언제까지 살아갔어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매수의 적기. 즉 2018년 중순 정도 상반기까지가 매수의 적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락론자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주택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는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 부담들을 감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무리하지 않게 소유하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언제 썼냐? 2017년 파리 대책 나오고 썼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서울 아파트 상승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들고 가라. 사도 된다. 2018년 중순까지 사도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제가 하락론자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데이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서울과 고평가된 아파트는 이제 뭐다? 진운해가 될 거다. 서서히 상승의 흐름이 약해지고 약세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바뀌면서 제가 최근에 또 두 번째 책을 제가 썼죠.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가 어떤 수도권 아파트 시장 그리고 지방의 몇몇 고평가된 아파트들의 변곡점이 시작될 거다. 이제는 상승이 끝나고 이제는 하락세로 서서히 접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강한 하락세가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부동산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서히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하락세가 강해질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내가 뭐 1년 있다 팔고 2년 있다 팔고 아니잖아요. 최소한 5년, 10년, 20년씩 들고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사상 초유의 고평가된 지금 같은 시기에 사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무조건 지금 뭐 부동산 사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 초반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에 6군데 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 말 듣고 사신 분들 다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데이터는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팔라, 모든 걸 다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로 저평가되고 리스크가 없는 지역은 사도 괜찮은 거고 고평가되고 리스크가 많은 지역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리치고 어플로 다 쉽게 풀어놨잖아요. 리치고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미래 가격도 보시고 투자 점수도 보시고 거주 점수도 보시고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라도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속이 좀 시원하네. 진짜 저 하락론자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리치고가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이제 주식 리치고 서비스도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 최근에 이제 엄청난 하락세를 좀 하고 있죠. 근데 불과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3분의 1은 주식시장 이렇게 올랐어도 다 손실 났어요. 네. 왜?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정쩡하게 해요. 그냥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수 매도 막 하고. 자, 요번에 이제 출시된 주식리치고에서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이런 주식 관련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주식, 자산, 증식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도 좀 바쁘긴 하지만 사업하느라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종종 또 제 채널에 촬영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